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개원의협의 유튜브 채널 우리 동네 병원 맛집 닥터우동 두 번째 이야기 외과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외과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판 중증외상센터, 이번엔 진짜가 온다. 진짜 외과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외상센터 외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오셨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병원 외상외과의 유병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인천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유병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공은 외과였고요. 지금은 이제 외상센터에서 외상 환자만 치료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대한외상학회에서 학술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인천 세종병원의 이성계 센터장님, 전직 육군 소령 장기군의관 출신의 국내 몇 안 되는 총상 환자 전문이시죠. 우리 국군 외상센터에서 예비역 소령으로 근무하셨던 이성계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인천 세종병원의 비만대사술센터장, 로봇술센터장 맡고 있고요. 제가 2011년 제 전문의를 따고 나서 이제 외상 쪽으로 계속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군 수도병원에 외과 과정으로 지냈다가 이제 국군 중증외상센터 설립 TF팀에도 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외상 환자를 좀 보다가 현재는 외상 환자는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전직 군의관 출신이세요. 두 분 다 군의관 출신이시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공 요하네스부르에서 이 총상센터에서 트레이닝도 받으셨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총상 환자를 보실 수 있는 외과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두 분이시고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실제 총상 환자를 다루셔야 되는, 총상이 총을 맞으면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셔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외상외과에 대해서 선생님, 저 외상외과는 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외상은 이제 외과 계열 의사들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의 변형, 손상, 그리고 출혈로 인해서 이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외과가 이제 각 파트별로 나눠서 환자들을 같이 이제 치료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외상 환자들은 이제 외과 계열이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라우마 서전인 경우, 미국인 경우에도 다 외과 계열 전문의를 취득을 하고 2년간 또 외상 환자들만 세부적으로 다시 또 트레이닝을 받아서 트라우마 서전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2년 동안 또 외상 환자들 이제 또 트레이닝하고 나서 또 수련 후에 또 자격 시험을 보고 나서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응급실이 있는데 응급실에서 모든 환자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외상센터를 유지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경험하신 분들, 응급실 시스템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대부분 이번 드라마에서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증 외상 환자는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뭔가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의 응급실 시스템을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자동차 정비할 때 차분히 하죠. 그래서 기존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오게 되면 인턴부터 레지던트, 전문의 이렇게 각 필요한 임상과를 호출해 가면서 차분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환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외상센터에서는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마치 F1 레이스 때 저희가 피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이어를 놀라울 정도로 빨리 교체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빨리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환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외상센터라는 게 필요하고, 서양에서부터 외상센터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좋은 효과들을 봤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 중증 외상 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현재 대한민국의 중증 외상 센터의 발전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실이 굉장히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응급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실제로 외상센터는 2014년에 처음으로 개소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상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처음에 1997년에 조사한 조사에서는 예방 가능 사망률이 무려 40%. 그러니까 아주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도 있었던 환자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4명 정도 된다는 굉장히 높은 예방 가능 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11년까지 계속 조사했는데 예방 가능 사망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외상센터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추려면 결국에는 일단 외상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학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문 이제 저희 학회 원로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러면서 외상센터를 설립에 대한 공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상센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혹시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에 나오는 그 실제 그 현실과 드라마 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드라마에서 지금 이제 처음에 그 백강혁 교수가 오자마자 이렇게 칼을 이렇게 뽑잖아요, 선생님. 자상 이렇게 이 칼 맞은 환자들, 자상 환자 혹시 많이 보셨나요, 선생님? 네네. 뭐 자상은 뭐 아주 흔하게 보는 외상센터에서 흔하게 보는 저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이 이제 들어가서 배 안쪽에 이거 인체 안쪽에 어떤 기관들이 이제 손상이 있을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쪽 부분에 큰 혈관들이 지나간지 안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뭐 활력 징후가 이제 뭐 안정적이라면 수술방에 가서 주변을 좀 더 절개를 해서 이제 주변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지혈을 하면서 이제 칼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렇듯이 바로 칼을 뽑게 되면 이제 피가 솟구치고 그다음에 바로 지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수술방에서 칼을 뽑아내는 게 이 다음 네, 사진 사례가 되어 한번 있습니다. 볼 텐데요, 선생님. 그 유 교수님 이거 너무 이렇게 잔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진을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많이 해놨는데 네네. 이 환자 혹시 사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 자상의 경우에 특히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 굉장히 심하게 자상을 당해서 자상 이제 흔적이 한 40군데 이상 있었던 그런 환자인데요. 이런 환자들은 보통 이제 심정지 상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상의 특징은 이제 심정지 상태로 오더라도 저희가 가슴을 즉시 열어서 아까 얘기한 심장에 구멍이 났다든지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심낭 압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개용해서 심장을 직접 손으로 짜주는 심장 마사지를 하게 되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생존율이 그래도 조금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장에 이렇게 자상으로 해서 칼에 찔렸을 경우에 저희가 봉합을 임시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 저희 응급실 시스템에서는 일단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외과 의사들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응급실에서 개용술을 한다든지 심장 마사지를 가슴을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가슴 열고 이렇게 수술하면 응급실이 이렇게 피바다가 되고 많은 기구도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응급실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외상센터 오픈하고 벌써 10년이 넘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많이 변화하고 우리나라의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많이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 심장 열고 이렇게 하는 수술이 거의 판타지는 아니네요. 실제로 교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수술의 하나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외상 저는 뭐 흉부외과 이제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수련받지는 않았지만 외상외과 의사라면 가슴과 배에 있는 손상들은 일단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주신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환자분은 이제 제가 근무하면서 저희가 인천 이따가 뒤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인천시하고 도움을 받아서 닥터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의사들이 현장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는데요. 저희가 닥터카라고 도입을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어떤 공장에서 팔이 아주 무거운 롤러 같은 기계에 끼어가지고 도저히 구조를 할 수 없는, 롤러가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동을 해서 환자하고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동의를 구해서 현장에서 이제 간신히 팔을 절단해야만 환자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절단을 시행하고 닥터카로 이제 저희 병원을 이송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외상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이런 케이스에서 현장에 출동을 하면 뭐 드라마처럼 막 저희가 뭐 헬기를 조정해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면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유성민 선생님,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선생님? 네, 제가 2015년에 이제 가천 길병원의 외상센터에 이제 펠로우로 1년간 있을 때 이제 같이 회진 돌던 장면입니다. 우리 흉부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좀 외상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중환자실을 지금 회진을 돌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심장 수술이 나와가지고 심장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 영화에서처럼 뭐 여러 가지 심장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뭐 여기 심장에 가슴을 우리가 CPR을 할 때 외부에서만 CPR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이제 뭐 응급 외상센터에서 하는 뭐 심장 수술이라던가 이런 다시 심장 같은 처치가 많이 있나요? 네, 뭐 저희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전한 나라, 미국처럼 이제 총상이 많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심장 수술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고요. 1년에 뭐 저희가 종종 있어서 들어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심장을 밖에서 외부에서 심폐소생술하는 걸 압박하는 거에 비해서 개용을 하고 심장 마사지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심장에 칼이 찔려서 피가 나는 환자를 밖에서 압박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심장을 열어야 돼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실 가지 않고 수술실 가는 동안에도 환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생실, 외상소생실, 외상응급실에서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수술을 하고 실제로 수술실로 옮긴 이후에는 흉부외과 심장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셋업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상센터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짜서 소생술을 하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개용 심장 마사지라는 게 이제 밖에서 저희가 CPR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이렇게 가슴을 밖에서 이렇게 누르지만 이제 개용을 하면 왼쪽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심박출량이 밖에서 갈비뼈를 누르는 것보다는 실제로 심장을 누르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총상이라든지 이제 자상 같은 그 관통상 환자들에서는 소생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총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총상 환자를 거의 볼 일이 없는데 이제 두 분 선생님들이 다 군의관 출신이시고 총상 환자를 이제 실제 그 보기 위해서 이 해외 연수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외 연수 총상 여기 어딘지와 어디 가셔서 어떤 연수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2015년에 이제 관통상이 우리나라에서 적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곳을 좀 찾았었고요.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저 민간 저 병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남아공에서는 약간 부유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 트라우마 센터고요. 저기 보시다시피 레베론 트라우마 센터이기 때문에 중증 외상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남아공은 워낙 좀 폭력 사고가 많고 관통상도 많고 해서
저 환자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때 유병철 교수님과 같이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뭐 따로 뭐 기억에 네. 남으시는 사례 저희 있으셨나요? 뭐 저희가 아까 뭐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뭐 저희가 뭐 저희서 굉장히 뭐 긴 수련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외상외과 의사여서 저분이 보파드 선생님인데요. 저분하고 저희가 개인적인 인연이 돼서 이제 이성배 선생님하고 가게 됐고 남아공이 한때 지금은 그래도 좀 줄긴 했지만 살인율 살해율이 굉장히 세계 1위를 찍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이면 뭐 총상 환자가 10명도 온다 이럴 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총상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저희 우리나라나 일본 의사들이 굉장히 남아공을 많이 방문해서 수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스웨덴이라든지 북미, 영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남아공으로 많이 이제 참관을 갔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방문해서 좋은 참관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 닥터 헬기가 큰 이제 모티브로 많이 나오거든요. 닥터 헬기가 이제 그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큰 임팩트를 줬었는데 닥터 헬기 뭐 많은 교수님들 많이 타보셨겠지만 우리 그 이성배 선생님께서 군에 계실 때 장기 군의관 출신이시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수리온 헬기를 가지고 메디온 네네. 그 헬기를 개발할 때 많이 깊이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계시는 그 노란 옷 입으신 분이 누구신지 네, 좀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일반 헬기와 네, 네. 그 의무용 닥터 헬기 네, 네. 그의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계를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2016년에 이제 가운데 이제 국방부 의무실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국방부 장관님이랑 같이 이렇게 재난 대응 훈련을 했었던 게 이제 사진이 찍혀서 나왔던 거고요. 이제 그 헬기가 이제 수리온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의무 후송 헬기로 이제 개조를 하고 저쪽에 안에 이제 중환자실을 안을 이제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환자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뭘 넣어야 되고 뭐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무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을 때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깊이 관여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증 외상 환자는 병원 전 단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병원까지 살려서 와야 되는데 그 이송하는 동안이라도 이제 적절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혈액을 공급해주고 생체 활력 징후를 잘 유지시켜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중환자실랑 아주 똑같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장비도 굉장히 많고요, 인력도 많이 타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자 분류를 잘해서 정말 살 수 있는 환자를 태워서 잘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방금 전까지는 닥터 헬기를 많이 봤는데요. 실제 이제 헬기가 뜨는 거는 우리나라 여건상 제한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이 교수님 그 길병원에서 지금 닥터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닥터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닥터 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닥터 헬기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의 이제 의의는 이제 신속하게 의료진이 환자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진료가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환자도 신속하게 이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막 악천후에 북한산에 레펠로 의사가 내리거나 그러기는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일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헬기 안에서 뭐 개두술, 머리에 구멍을 뚫는 개두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동도 굉장히 많고 헬기 기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드라마에서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닥터 헬기 같은 경우는 안전함, 위험함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야간 비행이라든지 악천후에는 이제 출동이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드라마에서도 일부 묘사가 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시 항복판에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헬기가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도 현장에 나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서 닥터카라는 것을 좀 고민해서 저희도 한번 해봤고요. 이런 닥터카는 이제 좋은 점은 일단 도심에서도 뭐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고 기후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닥터카에는 저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리고 이제 응급구조사가 타고 탑승해서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간 이송을 할 때 환자가 너무 이송하는데 위험해서 중증도가 높아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그 이송을 보낼 병원에 저희가 가서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하고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환자를 데리고 와서 환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수술실로 이동한다든지 혈관조영실로 이동한다든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더 닥터카나 닥터헬기에 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 의사들이 사실 환자하고 사진 찍는 일은 뭐 별로 없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 그 교수님이 환자하고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선생님 교수님 지금까지 치료하셨던 환자분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진 찍는 일이 뭐 실제로 드물긴 하지만 외상 환자에서는 좀 종종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상 환자들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자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억도 못하고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동안 거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고 퇴원할 때 그리고 나중에 외래에 왔을 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저희도 종종 찍곤 하고요. 저희가 기억에 남는 환자는 뭐 특정한 환자는 아니고 모든 환자가 다 소중하고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너무 어린 저희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 시도라든지 이제 뭐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좀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힘들고 해서 왔다가 굉장히 힘든 치료 과정을 몇 달간 겪고 나서 외래에 이제 부모님하고 밝은 표정으로 올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저희한테 좀 뿌듯함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상 환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외상 외과를 하면서 익혔던 술기를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이제 구하는 경우가 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산모인데요. 산후출혈로 와서 거의 심장마비가 심정지가 오기 직전까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응급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제가 가서 여러 시술을 하고 수술까지 들어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중환자 치료까지 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생존을 시켜서 잘 퇴원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그냥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면 이제 영영 아이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환자들을 이제 저희가 살려서 퇴원하고 나중에 외래 밝은 모습으로 오는 걸 보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라고 하면 이제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환자들, 수차례 수술하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 케어도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뭐 전신에 감염증이 온다거나 그러면서 또 계속 또 중환자실에서 또 사투를 의료진이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치료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환자들이 계속 뭐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살아서 이제 다시 병동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퇴원하게 되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수술에는 외과 수술에는 저는 보통 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응급 수술, 뭐 보통 암 수술 같은 경우도 뭐 엄청 급한 수술은 아니죠. 비응급 수술, 암 수술 같은 것도 있고 응급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외과에서는 이제 뭐 맹장 수술이나 담낭 수술이나 복막염 수술이 있고요. 이 초응급 수술에는 대부분 다 외상 수술이 다 초응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수술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다치는 부위도 다 환자들마다 다 다르고 환자의 기저질환도 다 다르고 환자의 나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3가지 수술 중에 외상 수술이 가장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외상 수술은 또한 수술 중에도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 생존율이 또 떨어지고 바이탈 유지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에도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수술이 이제 모든 수술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이고 가장 트레이닝하기 힘든 수술이고 해내기 어려운 수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제 외상외과 선생님들에게 경의가 표해지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겪어봐서 이 수술이 엄청난 의료진한테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환자들과 같이 보호자들과 같이 또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최근에 네네. 그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경동맥의 1mm에서 2mm 손상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 이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그 책임을 물은 판례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환자분들 사례 중에 C라인 잡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외상외과에서. 그런데 이게 1, 2mm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라서 제가 좀 민감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사실 뭐 그 판례 그 판결문을 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기사만 봐서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경동맥을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최근에는 저희도 거의 초음파를 보면서 중심정맥관을 잡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일은 잘 없긴 한데 가끔 너무 급할 때는 드라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냥 초음파 안 보고 저희가 해부학적인 구조만 보고 이제 찌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경동맥이 찔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사실 눌러주기만 해도 피는 먹기 때문에 과다 출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서 이제 그런 과다 출혈까지 갔는지 그거는 좀 사례를 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이제 리뷰를 거의 좀 뭐 간단하게나마 이제 사례별로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그 백강혁 교수가 떴다 하면 모든 환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고 뭐 이렇게 쓰러진 환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주고 뭐 심장이식, 간이식, 콩팥이식 이렇게 하는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 비용 대비 이런 그 엄청난 효율을 보였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의료 현실이었었는데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지금 외과 교수님들 너무 이제 의정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많이 힘드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면은 또 사실은 이런 그 능력을 펼치시기가 힘든 것도 또 사실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드라마와 현실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우리나라 이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질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드라마 제목은 중증 외상센터라고 돼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중증 외상센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권역 외상센터라고 돼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 나라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가장 높은 등급의 외상센터를 권역 외상센터, 그 다음에 지역 외상센터로 이제 법적으로 지정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좀 느끼겠지만 권역이 상위 기관인지 지역이 상위 기관인지 딱 들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응급센터도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바뀌기로 이제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상센터도 결국에는 중증 외상센터로 바뀌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높은 상위 등급의 외상센터가 권역 외상센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만으로는 이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2014년에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개소를 한 첫 외상센터 개소했는데요. 그때 이 지원을 한 80억 정도, 병원에서도 똑같이 1대1로 80억 정도 해서 하고, 현재 외상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의 인건비를 대부분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센터가 설립이 가능했고요. 현재 17개의 권역 외상센터가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별로, 광역시, 그리고 도별로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련 기관, 최근에 좀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수련 기관으로 서울에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상센터는 일단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기관, 저희 외상센터의 인력입니다. 저희 외과 의사, 외상만 보는 외과 의사가 12명이고요. 흉부외과 의사 2명, 그리고 신경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이 인원들은 외상 환자 외에는 아무 진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19명이 있고 여기에 응급의학과 마취과 선생님까지 계셔서 저희 센터에만 21분의 외상을 전담하는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인력이 갖춰야 이것도 저희 사실은 100%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 인력이 되면 한 7, 80% 정도는 갖췄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자를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국에 지금 외상센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뭐 소위 말하는 별로 의사들은 좋아하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미수용 외상센터에서 왜 돈은 이렇게 많이 지원받았는데 외상센터에서 환자들을 안 보냐 이렇게 가끔 비난을 받는데요. 사실 시설이라든지 장비는 처음에 돈을 갖다 주면 다 사고 짓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문제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병원들 특히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3명, 4명이서 병원 외상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그런 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외상센터를 만들고 나서 점점 노력을 하면서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첫 외상센터가 생긴 지 이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앞으로는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외상센터들이 좀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외상센터가 17개 있다고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서울의 인구가 2천만입니다. 2천만이고 경기도 1,000만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가 2천만이고 인천 300만입니다. 서울 경기에 합쳐서 그 많은 인구의 외상센터가 4개 있고요. 서울에는 외상센터 단 1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외상센터에도 서울에도 외상센터 하나밖에 없는다는 게 굉장히 적은 거고요. 사실 2천만이면 외상센터가 미국 기준으로 하면 10개에서 15개 정도 있어야 환자가 커버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상센터가 굉장히 초창기이고 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언론 기사나 이런 걸 좀 보실 때도 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상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좀 봐주시고 그런 반면에 많이 살리고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하자면 아까 이제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센터의 외상 환자들은 외상외과 의사 아까 물론 이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사람 한두 명 있으면 뭐 다 살릴 수도 있겠죠. 365일 당직 쓰고 거의 잠 안 자고 월급을 안 줘도 살 수 있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외상센터를 만들고 번역외상센터뿐만 중증외상센터뿐만 아니라 그 하위 단계인 다른 외상센터 또 하위 단계인 응급센터 여러 가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만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다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가야 할 길은 좀 멀다고 생각하고 좀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성배 선생님 네. 더 하고 싶은 말씀 네, 없으신가요? 하여튼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뭐 당직 때 이제 외상외과 의사 2분이서 당직을 쓰게 되면 그걸 이제 365일 24시간을 돌리려면은 사실 12명으로 부족하죠. 휴가도 가셔야 되고 뭐 다들 가정도 있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워라밸이 균형이 이제 안 맞다 보니까 현재 계속 더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점점 남아있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군병원도 외상센터에 해당이 되나요? 그 번역 외상센터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급의 외상센터를 갖추려고 예, 맞습니다. 많이 예,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예,
이제 레벨 1 트라우마, 그러니까 중증 외상센터 기준에 맞춰서 2022년도에 아마 그 국군 수도병원 앞에 국군 중증 외상센터가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의 인력은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적정 인력의 몇 %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성배 선생님 잘 모르시면 제가 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국군 수도병원의 외상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거기 이제 고대 구로병원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인력을 이제 같이 뽑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민간 환자도 보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 중환자실을 굉장히 꽉 찰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민간 의사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채용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마지막 사진 이거 인천 가천 길병원 곤약 외상센터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훌륭한 그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고 좋은 그 진료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말씀은 감사한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외상하는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 외상외과 힘들다 하면 후학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뭐 할만합니다. 장점 아유, 한 번만 좋습니다. 말씀고 외상의 보람, 장점 뭐 나는 이래서 추천한다. 여기 한번 네. 이런 사람은 외상외과를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하고 응급의학과하고 이제 비슷한 장점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이제 대부분 개원을 하시거나 이제 수술을 외래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제 응급 외상,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비록 밤에 당직은 쓰지만 당직이 아닌 오프일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좀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뭐 레저 활동을 즐긴다든지 뭐 이런 자기만의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일과 그런 레저 활동을 병행을 하면서 잘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만 충분하면 좋은 과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인원만 충분해서 많이만 들어오면 아주 해피한 과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필수 의료 중에 뭐 제일 핵심이 중증 외상 치료 환자들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바로 진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죽어가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아서 살려내는 게 또 의사의 또 보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니까 요런 이제 시스템만 잘 갖춰지고 또 이렇게 많은 팀들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또 이렇게 환자 한 명 한 명 치료하는 것도 치료하다는 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외상외과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온 거 한 번쯤 네네. 읽으셔서 읽고 한번 답변 좀 제가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시간 되는 대로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구로마유님께서 중증 외상센터는 병원 안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외상외과가 아니더라도 일반외과 의사들이 지원해서 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런 외상외과 과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외상외과는 현재 이제 저희 나라 대한의학회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세부 전문의 과정이고요. 세부 전문의라는 말은 일단 전문의를 따야 세부 전문의 과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뿐만 아니라 외과, 흉부외과, 뭐 응급의학과 이런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 2년간 외상 환자에 몰입해서 외상 환자만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펠로우 때 하면 그 이후에 외상 세부 전문의가 되는 제도입니다. 네. 다음으로 먼저 보시죠. 그래요. 흰수염 고래님, 중증 외상 환자는 돈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중증 외상이 많이 다쳐서 더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중증 외상이면 많이 다치고 뭐 그러시면 당연히 중환자실에서 오래 입원하게 되고 여러 가지 수술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비용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증 외상 환자는 이제 환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술방 인력들도 대기를 해야 되고 CT실이나 뭐 혈관 촬영실, 뭐 외상 소생실에 이제 응급구조사들 이렇게 그냥 대기하시는 분들이 인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이후에 이제 뭐 보험이나 이런 것에서 다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수가 자체가 좀 낮게 되긴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중증외상 환자는 이제 뭐 하루에 수술을 뭐 10건을 한다 정도로 뭐 환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외상 환자는 일단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가를 예를 들어서 10원이던 거를 100원으로 올려준다고 해도 곱하기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자가 3명 정도 본다 생각하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수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10배, 20배 환자를 보는 거에 비해서는 환자 이제 병원 입장에서 그런 수익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투입되는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수술실도 항상 2개를 비워놔야 되고 중환자실도 20배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도 아까 보신 것처럼 뭐 1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일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수가 체계에서는 조금 유지하기 힘든 거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따로 지원을 해서 외상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외상센터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철희님께서 중증외상센터 수술 장면에 장기나 심장 등이 엄청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람 장기와 비슷한가요?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마네킹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마네킹도 이제 저희도 마네킹을 사용을 하는데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좋은 마네킹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가 확실히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마네킹을 써서 그 마네킹 안에 해부학적인 구조는 거의 똑같게 해놓습니다. 그런 마네킹은 혈관의 방향이라든지 혈관의 위치, 크기, 그다음에 간의 위치 뭐 이런 거 다 똑같게 해놓는데요. 다만 이제 질감이 좀 다릅니다. 질감이 아무래도 실리콘이나 이런 재질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질감은 좀 다르지만 실제적인 해부학적 구조는 똑같아서 실제로 그 쓰는 마네킹이 굉장히 고가고요. 미국에서는 전공의들 트레이닝할 때 그런 마네킹 가지고 수술 연습을 시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증외상센터 의사가 되는 법과 하는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또 중증외상센터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요. 우선 뭐 중증외상센터 의사가 되려면요, 우선은 의과대학에 진입을 하셔야 되고 입학을 하셔야 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셔서 의사 면허를 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턴을 이제 대학병원에 인턴을 들어가시고 1년을 수료하신 다음에 외과 전공의를 3년을 하신 다음에 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때 중증외상센터 외상외과에 전임의로 2년간 일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외상 세부 전문의를 취득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증외상센터 의사가 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상센터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선은 이제 외과 이제 의사는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뭐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험이 깡패라서요. 외과 의사는 트레이닝 받을 때 모든 수술방에 열심히 들어가셔가지고 그 집도의가 하는 수술을 보면서 마치 내가 저 수술을 똑같이 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계속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거랑 내가 직접 수술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항상 최대한 많은 수술방을 들어가시고 많은 수술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실력 있는 중증외상센터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배 선생님 좀 길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나날이 좋은 날님 중증외상센터 의사가 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센터의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주셨는데 아까 좀 일부 설명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저희가 이제 법적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선 제일 높은 미국에서는 레벨 1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고요.
영국에선 메이저 트라우마 센터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좀 이름이 다른데요. 제일 높은 등급의 외상센터를 부르는 방법이 레벨 1 트라우마 센터, 메이저 트라우마 센터라고 외국에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제일 높은 등급의 응급센터가 권역 응급의료 센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추려고 권역 외상센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용어상의 혼란이 있어서 곧 앞으로 중증 외상센터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역 외상센터와 중증 외상센터가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이 형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지도를 통해서도 뭐 수도권에는 이제 인천 길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뭐 아주대병원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 병원 안에 이제 중증 외상센터가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중증 외상 환자가 이제 오게 되면 이 중증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외상센터는 뭐 보통 응급실과 다르게 좀 더 이제 외상 환자에 초점이 돼서 이제 응급 대량 수혈과 또 뭐 빠른 진단, 빠른 처치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른 수술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네, 엔젤님께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는데요. 뭐 외상은 아니지만 사실 드라마에서는 이제 요번 이제 중증외상센터에서도 그랬는데요. 환자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환자 위에 올라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제 환자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환자 옆에서 환자의 보통 왼쪽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사실 뭐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처럼 저희 중증 외상 환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수술실로 간다든지 혈관조형 수술로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환자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전기 패드 같은 거는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고요. 그것을 이제 수동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인 분들은 이제 그거를 수동으로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의료진들은 그런 전기 패드 수동을 사용할 뿐입니다. 네,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저는 오타신 것 같네요.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실 때 이국정 교수님께서 강연하시는 걸 보았다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환자 이송 시간이 한 15분 정도인데 아주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적으로 40분 2시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런가요? 라고 주셨고요.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센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센터 만약에 그러니까 외상센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사고가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외상센터까지 직접 가려도 1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환자를 외상센터까지 직접 이송을 못한다면 중간에 다른 병원을 응급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쳤다 오게 되면 2시간은 금방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은 헬기 이송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도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헬기가 착륙을 해서 환자를 이송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앰뷸런스로 도심에, 특히나 서울 같은 데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해서 이송하는 것 갖고는 차이가 크겠죠. 주로는 그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유리님이 질문하신 게 있네요. 만약 외상을 당했을 때 응급센터 말고 외상센터로 가길 원하면 받아주나요? 아니면 응급실 갈지 외상센터 갈지 기준은 구급대원이 정하나요? 구급대원이 정합니다. 네. 구급대원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그 외상이 얼마나 깊은지, 뭐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는 시속 몇 킬로인지,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추락이면 몇 미터 이상인지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서요. 이 환자는 이제 외상센터 어차피 그냥 응급실을 가면 또 받아주지 않고 또 외상센터로 또 돌아가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외상센터로 갈지 말지 결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애매하면 아마 구급대원이 외상센터에 연락을 해서 아마 상의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여기에서 유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센터 지금 현재 저기에 말씀하시는 외상센터는 중증 외상센터나 권역 외상센터라고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외상센터에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외상센터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보시고 응급실이나 이제 권역응급센터로 가도 되실 분과 권역외상센터로 빨리 가셔야 될 분을 구분하실 수 있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을 믿으시고 구급대원한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젤님이 아까 다시 추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제세동기를 이제 해놓으시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 하는 거를 중단으로 저희가 한번 하죠. 그때 리듬을 분석을 해서 제세동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수동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 하다가 손을 떼고 이제 리듬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기를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을 하면서 리듬을 분석할 수는 없고요. 중간에 저희가 한 번씩 멈추면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너무 두서없게 말씀을 드려서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가 오히려 사실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제가 여기 출연을 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드라마 나온 이후에 제가 여기 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권역예상센터에 앞으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친 사람들이 많이 어이없이 사망하거나 응급실을 못 찾거나 수용할 병원을 못 찾아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